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영화 세시봉이 화제죠. 이 영화를 연출한 김현석 감독에 따르면 이번 영화에는 음악 저작권료만 6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의 영화와 비교하면 6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세시봉이 유독 음악 지출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 영화에 음악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겠죠. 웨딩 케이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같은 경우는 극 줄거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딜라일라, 담배가게 아가씨, 그 건너 같은 한국 가요사의 주요한 명곡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출이 많았던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곡들 중 상당수가 번안곡이었기 때문입니다. 팝송은 가요에 비해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엄청난 양의 저작권료가 공개되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음악계를 존중하는지가 금액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음악 팬들의 발길은 더욱더 이 영화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은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듣겠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최근 급반등한 국제유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다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끄럼만 타는 것 같더니 국제유가가 갑자기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LG경제연구원의 이광우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죠. 네, 예, 이 두바이유, 텍사스산 원유 뭐 다 오른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올랐는데요. 예.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월 중순에 배럴당 40달러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었던 유가가 네. 2월로 들어서면서 현재 배럴당 58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배럴당 10달러 정도 약 20% 상승했습니다. 아,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브렌트유가 기준 유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두바이 유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브렌트보다 1, 2달러 정도 예. 낮은 유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오르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원유 시추에 대한 위축이 큰 폭으로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시추 감소가 미래 석유 공급 감소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가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석유 시장에서는 공급 경쟁, 비오펙과 오펙 간의 그러한 공급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시장이 이런 예민해진 상황이라 유가 변동폭도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일까요? 글쎄요,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유가가 올라간다면 바닥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수급 사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 연말까지 유가 하락을 유도한 초과 공급 상황이 더욱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는 보이는데요. 예. 그 이유는 석유 공급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 2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정유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수요 부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수급 자체로만 본다면 아직까지 유가는 초과 공급 상황이 심화로 인해서 유가 하락 압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만큼 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락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공급은 계속되는데 네. 수요는 부진하고 또한 2분기에는 그런 정유 시설의 그런 유지 보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하락 요인이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기가 언제까지 안 좋을지가 그러면은 유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수요 측면에서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경제를 말씀하시면 일단은 현재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플레 우려도 있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현재로서는 미국 외에는 지금 세계 경기 요인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이제 부족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작년과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는 어쨌든 좀 내릴 요인이 말씀대로 많겠네요. 향후에도 계속 이제 당분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네.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에서 이러한 비오펙 국가의 생산이 이제 다소 위축이 되면서 네.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오펙은 계속해서 지금 더 공급량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좀 치킨 게임 같다.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게임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펙도 계속 이 자세로 나갈까요? 과거 오펙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오펙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오펙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때문에 만약에 오펙이 유가를 $100 정도 지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감산한 만큼 미국이나 다른 비오펙 국가들이 그 생산량을 충족시키기 때문에요. 예. 유가는 결국 하락하고 오펙의 경우에는 공급 시장 점유율만 축소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죠. 때문에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유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그 비오펙의 공급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공급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유가의 이제 결정적인 키는 오펙이 원하는 만큼 미국이나 다른 비오펙에서 현재의 저유가 수준에서 공급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감소하는지 거기에 이제 크게 달렸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유가는 이렇게 수급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정치 사회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런 산유국 해서 모두가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유가가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이 주로 예.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산유국의 내정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가를 이제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영향으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이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IS 사태로 인한 이라크 불안, 또한 사우디와 이란의 고질적인 갈등 네. 이런 요인들은 최근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진정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유가를 자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보이고요. 다만 현재 유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저유가로 인해서 러시아나 이란 같이
취약한 산유국에서는 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가 위축되고 또 이란도 위축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 대립 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좀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유가의 움직임을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패권 다툼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거야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특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생산이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대통령의 결단보다는 시장의 가격 원리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뭐 정치적 의도보다는 네.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이 원유와 관련된 업체들 대대적인 뭐 구조 조정이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의 그 산업계의 동향도 그렇고 또 뭐 실업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또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좀 우려가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런 관련 산업 시추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운송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관련 산업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들이 대략 GDP의 한 9% 정도 차지는 하고 있는데 분명한 점은 그런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영향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석유는 많이 나지만 여전히 석유 순수입국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형편에 있고요.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미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네.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가 낮으면은 좋지 않을까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유가가 내려간 배경에는 물론 이런 공급 경쟁 배경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도 많이 이제 좌우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둔화라는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대한 여지가 많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도 내수가 많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유가가 떨어진다면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늘어나고 또한 물가는 하락하고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유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전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적당히 낮은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되나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이제 제가 네. 직접적 수치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예. 현재 유가가 많이 이제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진 내면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또한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네. 금융 위기라는 금융 불안도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여유가 좀 있다면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원유를 먼저 사놓는 것도 혹시 방법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싼 유가를 저장해서 그것을 뭐 앞으로 향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좋은 취지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러한 싼 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뭐 향후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저장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건 이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대신에
미국 같은 데서 석유가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저유가 상황을 유도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80% 이상의 원유 수입을 불안정한 중동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북미에서 나는 석유를 도입하는 것, 이런 석유 수입 다변화, 이런 네. 안정성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수입선이 일원화되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당장 좀 그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사놔서 저장해 놓는다보다는 그런 면으로 구조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광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가 있고요. 또 경제 주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된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0%대였기 때문에 디플레 아니냐, 디플레로 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그 논란을 짚어보겠고요. 경제 주치 오늘은 세무 상담입니다. 중도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폐업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것들 상담 많이 주시는데요. 집중적으로 세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기업이 돈벌이를 하는 데 가해지는 제약을 최대한 많이 풀어준 지역입니다. 경제 특구라고도 하죠.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도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이런 제약을 풀어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특정 지역을 지정해 혜택을 몰아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는 거죠. 한국에는 2003년에 도입돼서 영종도와 송도 쪽에 있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 광양만, 새만금, 동해안 등 8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다는 장점을 활용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경제 자유구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논쟁이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것은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근데 걱정이 되지 않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민간연구소에서는 또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쪽도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디플레이션은 김영익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던 주제인데. 예, 디플레이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안만하게 오르는 현상,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계 소비자들이 필수재가 아니면 소비를 미루거든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떨어지면 또 나중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이축되고 소비가 이축되면 기업 매출, 이익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또 가계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것보다 소위 디플레이션 함정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두려운 거죠. 네. 디플레이션에는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네, 무서운 그렇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근데 물가는 너무너무 안정적이어서 이 안정적이다 못해서 디플레 우려까지 낳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수준이 어떻죠? 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5 내지 3.5%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소비자 물가 1.3% 상승했고 그다음에 올 1월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어제 발표됐으면 0.8%입니다. 근데 여기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면 0.2%거든요. 거의 제자리네요. 예. 예. 그래서 물가가 매우 안정됐죠. 근데 이제 물가가 아직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근원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원 물가라는 것은 물가 변동이 심한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을 제해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1월 달에 2.4% 상승했고 작년에도 2%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가요? 김영익 교수님? 디플레이션 우려 없다. 근원 물가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도 이코노미스트를 오래 해왔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보면은 디플레이션 아니죠. 근데 앞으로 과연 디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걸 우려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GDP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지금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면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가 지금 잠재 GDP보다 3% 정도 낮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마저도 공급이 수요보다 3% 더 많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미국도 매우 안정적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 공급 측면에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공급 측면에서 디플레이션은 괜찮은 건데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기업들 생산 비용이 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가가 떨어진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또 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IT 혁신이 있었어요. 예.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또 물가가 하락하는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한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오는 디플레이션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걸 걱정 많이 해야 되죠. 예. 네, 수요라는 게 이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소비가 GDP 성장률 계속 못돌고 있거든요. 가계 아시다시피 부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부진하고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가계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소비를 더 줄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난 한 15년 동안 보면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졌어요. 국민소득이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소득으로 많이 간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이 작년 9월 말 현재 485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그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투자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투자할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냥 다 좀 이렇게 멈춰 있다. 그러니까 그 피도 잘 돌고 이래야지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돌거나 어딘가가 막히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예. 밖에서로부터의 수요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역자가 894억 달러였거든요. 네. GDP 대비 6.2%. GDP 대비 경상수지역자가 6% 넘는 나라는 뭐 사우디, 독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우리나라 돈 가치가 최근에 일본 엔화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2011년 10월부터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원화 가치가 무려 39%나 상승했어요. 네. 우리나라 상품이 일본하고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수출이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더구나 선진국들이 지금 한일 전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2008년에 시작했고 2012년에 일본이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당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까지 지금 한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독일 국채 수익률이 일본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어제 또 호주까지 또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정말 한일 이례적이더라고요. 전쟁에 예.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 이하나가 또 약간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하나 가치가. 이게 중국까지 한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할 내수가 수 안 있는 게 좋은데 없잖아요. 해외 수요가 안 좋으면은 예. 디플레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가격, 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예. 부동산 가격, 지금 정부는 굉장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 일본 생각을 해보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본이 이제 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에 빠졌었고요. 예. 근데 그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였어요. 그리고 35세에서 55세 인구가 직장 들어가지고 집 사고 소비도 늘린 시점이었는데요. 1990년에 일본 이 35세, 55세 인구가 정점을 치면서 집값이 또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에 집값이 올랐을 때 집 사면 올랐으니까 집도 투자재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2년 후부터는 집은 소비재다. 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행복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구 구조와 지금 일본보다도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가 오면은 다들 조심하고 신중하게 되니까 금융자산에서도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개인 금융자산 보니까 53%가 은행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금리가 제로인데도요. 금리가 0%가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뭐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온금은 보존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늘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니까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가 1.5% 떨어졌다, 2% 떨어졌다. 그러면은 0% 금리를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1.5 내지 2%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니까 금리가 명목 금리가 0%도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참 그 은행에다 한 14% 맡기고 주식에다 한 33% 그렇죠. 맡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처럼 주식 많이 사면 아마 주가 3,000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는. 예. 네. 미국보다는 일본식으로 지금 방향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디플레 시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정책 당국에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기업이나 가게도 뭔가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예, 정책 당국은 맨날 구조조정 이야기 하는데요. 네.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죠. 예. 다른 나라 한일 전쟁할 때 저는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금리도 더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적정한 율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가게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일부 기업 부자가 됐거든요. 기업들이 임금도 올려주고 또 투자도 증가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정말 그 디플레가 온다면은 가게가 부채 가지고 있으면은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질 부채는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높은 부채, 지금 가계부채가 높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게 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좀 줄여야지 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야지 그런 걸 또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분들 교육 엄청 시키고 거기다 네. 돈 쓰고 또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부채를 줄여가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돈 있는 기업이 좀 풀어서 일자리 늘리고 소득도 올려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투자를 늘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배당을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업한테 가세하겠다. 네. 이런 원포까지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좀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새로운 산업, 성장 산업은 꾸준히 늘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산업을 찾아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가지고 가계 고용 늘리고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네. 선순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디플레 탈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을 꾸준하게 올려주셨던 김효희 교수님이 생생경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이제 경고는 누가 해주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동안 공부 좀 해가지고 네, 다시 좀 불러주시면은 네. 더 공부 좀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정보와 또 지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은요, 왜 점점 더 이렇게 제도가 복잡해지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네. 좀 쉬워져야 될 텐데 이게 그게 원칙인 건 맞죠? 원칙인데 사실은 세법이 네. 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아. 경제 형상이 복잡하고 네. 그걸 일일이 따라가면서 발에 맞추다 보니까 네. 어려워지는 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네, 특히나 이제 뭐 기업의 그런 세금이 아니라 일반인들 연말정산하고 그러게 이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요. 이번 연말정산은 우리 국민들한테 저 세금의 무서움, 예. 저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하실 때 더 복잡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중도퇴직하신 분들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상담 들어왔는데요. 저희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네. 6235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 10월에 중도퇴사를 했고 2013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퇴사하고 바로 원천징수 관련 서류랑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런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이렇게 중도퇴직하게 되면은 간소화 서비스도 열리지 않고 본인이 1년 동안 쓴 거를 다 모아놓으셨다 제출해야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 못 하시죠. 그렇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제출을 못 하더라도 회사는 그 퇴직한 달에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목들. 네. 그래서 네. 연말정산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공제 항목이 없다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분처럼 이제 공제받을 서류를 제출을 못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네. 지난해 있었던 근로소득 이렇게 소득공제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 국세청 간편 예, 간소화 이용할 수 서비스 있어요? 이용할 예. 수 있습니다. 네. 신고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네. 본인이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그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물론 우리 연말정산하고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이용하셔서 네. 증빙 서류를 그 조회하시면 되는데 네. 이때 유념하실 게 반드시 월별로 상세 내역을 출력을 하셔야 돼요. 전체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다 뽑아서 네. 그대로 하면 되는데 기부금과 그 연금저축 외의 공제, 네. 뭐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것들은 내가 근무를 한 기간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퇴사를 하셨으니까 네. 1월부터 10월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월별 그 확인하셔서 네. 월별로 따지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럼 한 항목당 이분은 10장씩 뽑으셔야 그렇죠. 되나요? 뽑아서 예. 이제 그 금액을 합계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네. 1년치 하면은 2달치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세무서에 가실 때는 이렇게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서 주셨을 겁니다. 네. 그거하고 우리 간소화 서비스에서 뽑은 소득세 공제 신고서 네. 이런 것들 갖추셔서 하시면 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전에 다녔던 회사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거꾸로 하시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홈택스에 가시면은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신고 내역 조회서에서 예. 공인인증서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 활용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몰랐네요. 저도. 네. 예.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예.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홈택스 서비스 가시면은 네. 세금 신고 납부 창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합소득세 나한테 맞는 신고 항목 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분 경우. 같은 이럴 예. 경우 이제 대체로 환급이 발생하겠죠. 기존에 네.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신고가 되니까 이렇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5월에 신고하시고 나면은 보통 이제 다음 달 지나서 수령하는데 보통 한 8월 달 되면은 네. 예,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못하셨던 중도 퇴사하셨던 분의 연말정산은 5월에 네. 같이 하시면 된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여러 가지 간편한 점들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폐업한 경우가 되는데요. 3265님이에요. 제조회사가 작년 12월 31일째로 폐업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아마 이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었나 봐요. 네. DC형으로 돼 있었고 15년 1월에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1월인가 봐요. 네네. 지급된 퇴직금은 2014년도 퇴직금 경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네. 만약에 안 됐으면은 이 경비에 퇴직금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2015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도 2014년 12월에 지급한 걸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12월 31일로 폐업을 하셨고 예. 퇴직금 지급 의무는 12월 31일로 발생을 한 거죠. 네. 우리 세법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 시기로 봐요. 아. 그래서 돈은 2015년 1월에 지급했는데 네. 그럼 이게 2015년 경비냐 2014년 예. 경비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지급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퇴직일. 그러니까 12월 이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그렇죠. 예.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네. 필요경비 수익금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회사가 12월 31일 폐업과 동시에 종업원이 퇴직시켰다. 예. 그러면 당연히 2014년도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2월을 퇴직급여 예. 기속시기로 하고 물론 돈은 1월 달에 지급을 하니까 네. 원천징수 신고는 이제 1월 달 지급할 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해서 네.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딱 진행됐던 그 그렇죠. 시점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7346님 같은 경우에 질문도 좀 어렵네요. 제가 잘 읽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임원이 2013년 3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퇴사자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봐요. 예. 받아서 2014년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지급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의 원천징수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셨거든요. 요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아. 퇴직금 분쟁, 네. 뭐 수당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예.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이 중재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작년에 안 줬다. 안 줬구나. 예. 그럼 올해 줘라. 예.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2013년 퇴사했는데 돈을 작년에 못 받아서 예. 회사 입장에서는 2014년 10월에 줬다. 네. 그럼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사한 그때 네. 2013년도 비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소급해서 2013년도 거를 수정신고할 거냐 아니면 2014년도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네.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 사실은 이걸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2013년도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는 안 주고 예. 근로자는 받아야겠고 그래서 이 중재나 판결이 2014년에 난 거죠. 네. 노동청의 판결이나 혹은 뭐 재판에 간 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네.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노동부의 중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2014년에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라고 판결된 날 지급 판결 의무가 시점. 확정된 날 네. 요때가 그 귀속 시기가 되고 예. 그때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도 예. 이제 2014년에 두 번에 나눠서 10월, 10월, 11월에 네. 지급을 하게 되니까 네. 이때 비용 처리하시고 원천 징수도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3751님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수혜받은 장학금 관련 등록금 같은 경우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국가로부터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닌 이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국가 근로장학금 또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이런 것들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연말정산 시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근로장학금, 도우미장학금은 네. 제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렇죠. 대가를 받는 예. 거예요. 근데 소득세 다 면제거든요. 네. 우리가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따르면은 이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가 있으면 예. 그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가 뭐냐? 그걸 살펴보면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네. 또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이제 장학금 받는 경우도 네. 있겠죠, 그죠? 그런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국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장학금, 예. 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등을 다 포함해서 예. 소득세가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공제가 안 되는군요. 교육비 공제에서는 제외하고. 이 근로자금은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처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국가 근로장학금, 네. 또 장애학생 도우미장학금, 내가 내 근로를 제공했고 했지만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수입 장학금이고 이것들은 우리 뭐죠? 네.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은 보통 이제 장학금을 받는 만큼을 제외하고 그렇죠. 나머지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예 제외. 아예 제외가 우리가 돼 있고. 등록금이 500만 예. 원이다. 그럼 장학금 받으면 200만 원. 네. 나머지 300만 원만 이렇게 뜨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만 뜨기 공제 때문에 대상이. 공제 대상이 확실하게 뜨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점점 근데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있고. 직장에서 예. 받는 경우 이렇게 네.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포함해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다 추징당하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교육공제 못 받는 장학금이 많은 것 같나요? 그렇죠. 교육비 공제 사실은 다 뭐 금액도 얼마 안 해주면서 이렇게 네.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게 교육비 항목도 그렇고 의료비 항목도 다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요. 예. 예. 우리 근로자들 유리지갑 정말로 뭐 요즘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세원 다 드러나죠. 소득 탄류는 예. 어렵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정말 빤히 보이는 네. 데서 단돈 네. 작은 돈이라도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요. 예. 참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 내셔야죠. 예, 세금 관련해서 하여튼 손해는 보지 않도록 많이 네. 도와주셨으면 꼼꼼히 좋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알찬 내용들 많았거든요. 세무 상담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6 공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 저희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SNS 계정이 있습니다. 생생경제의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